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당장 오늘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선 도덕성 논란은 청문 과정에서 소명될 거란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당 혁신 방향을 둘러싼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사과가 필요 없다는 인사들이 쇄신 영순이라고 밝히자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혁신위가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한 건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엔 품격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격시사 잘 듣고 있다 말씀 부탁드리고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게시판,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14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시작됩니다. 예,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시작으로 이제 내일은 국방부와 환경부, 모레는 교육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5일간의 이른바 슈퍼위크 동안 16명의 국회 검증 받습니다. 가장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 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네. 두 후보자는 어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 반박했어요. 이진숙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한 달 간격으로 유사한 논문을 내서 이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설계는 동일하지만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논문 간 유사도는 43%가 아닌 13%라며 다른 논문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가 연구 책임자로 있던 국가연구과제가 제자의 석사 논문에 활용된 거라면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이 후보자의 기여도가 크고 자신이 실질적 저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후보자 쪽에서도 입장이 나왔죠? 예, 이제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나 쓰레기 처리를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 전직 보좌진의 악의적 제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 후보자는 여당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전직 보좌관들은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며 네. 자신은 가사도우미가 있어 직접 가사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년여간 이 보좌진 46명을 면직했다는 의혹 역시 같은 인물이 중복 계산된 숫자라면서 실제로는 28명으로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여당은 흡찜찜 내기라고 반박했는데요. 이 공식 입장과 달리 또 좀 여당 내부는 좀 술렁입니다. 네. 여당 보좌진들 사이에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거나 같은 보좌진으로서 어떻게 이런 걸 방어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관심을 모았던 인적 쇄신론을 꺼냈습니다. 예, 윤희숙 위원장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인적 쇄신에 대해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이 영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사과할 필요도 반성할 필요도 없다는 분들은 더 이상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탄핵의 바닷속으로 당을 누르는 것이라면서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당원들을 절망과 수치심에 빠뜨린 일들이라면서 대선 패배와 새벽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 8가지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지난 11일이죠. 당 의사결정 구조를 당대표 단일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2호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당 내부에선 혁신위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예, 당 지도부는 일단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계파만을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에는 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 1호 진단에 나와서 특정 계파가 다른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하게 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객체이면서 혁신의 주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지금 이 단일 지도 체제에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요. 네. 최고위원회의 폐지는 당내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면서 앞서 공개된 혁신안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부터 혁신안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비대위에서 그대로 의결되지 않을 경우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2명의 차관급 인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부터 눈길이 끄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변호인입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 법률 해석을 통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 지금 내각과 대통령 참모로 기용된 게 이번이 벌써 5번째입니다. 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희수 변호사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 등 3명이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방탄 보훈 인사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여성 병무청장도 나왔죠? 예, 병무청장에는 7급 경력 채용으로 입직한 홍소영 전 대전 충남 지방 병무청장이 임명됐습니다. 홍 청장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첫 여성 청장입니다. 네. 2005년에 임명된 윤규혁 전 병무청장 이후 20년 만에 또 내부 발탁이고요. 군 안팎에서는 군 장성 출신이 주로 맡아온 청장 자리에 내부 인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 부처 차관은 대체로 좀 내부 발탁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가 R&D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R&D 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입자물리학 권위자인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 그리고 국가유산청장에는 이 대통령 싱크탱크였던 성장과 통합 공동대표였던 허민 전남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풀고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예,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지난 12일이죠. 토요일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이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내년 신입생인 2026학번과 함께 3개 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건 간신히 피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의대생들이 바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네. 학생들 사이에서는 당장 7월에라도 1학기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학사 일정상 좀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으면 2학기 복학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이 학생들의 이번 복귀 선언은 정부와 대학들의 공을 넘기고 복귀의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아직 의료 현장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들 역시 지금 정치권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복귀 조건을 좀 구체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사직 전공의들의 경우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복귀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의대생들과 달리 좀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데요. 이것 때문에 좀 일괄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떤 분이들은 차질 없는 복귀를 위해서 지금 이들 중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입영 대기 상태인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전공의들은 입영 연기 조치 등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오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서 이 같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어 19일에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 전공의들 의견을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30%의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현지 시각 12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EU는 10%포인트, 멕시코는 5%포인트 올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 적자가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유럽 각국에서는 실망감을 표출했지만 EU는 일단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관세 조치가 양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멕시코 역시 불공정한 거래라고 반발하면서 좀 협상에 무게를 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이번 한 주에는 비 소식이 잦아서 우산을 항상 챙겨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거제와 부산 등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강원과 영남에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는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 영동에 최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 그밖의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전주 29도, 대구 31도로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체감온도 31도 안팎의 끈적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모레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까지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희영 씨입니다. 내일 월요일 출근길이라 일찍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 1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성산대교부터 여파 받습니다. 동부간선로 성수 쪽으로도 도봉요금소에서 성수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북부간선로 도심 방향 신내 나들목부터 차량들 천천히 지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구리시계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구리 암사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는데 50분 이상 걸립니다. 이어서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에서 팔탄분기점까지 길게 정체고요. 나란히 간 평택 시흥선도 군자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 신월에서 부천 지나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고요. 제2경인선 성남 쪽도 하객에서 남동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문학에 사고 나서 처리 중이고 이후 다시 안현분기점부터 정체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연이어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관련 이슈를 포함해서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전격 인터뷰 권영세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예, 제가 이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의 흐름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이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대선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졌고 또 그 대선이 그 사실은 뭐 계엄이라든지 뭐 그로 인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뭐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그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지만 네. 어쨌든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 뭐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뭐 굉장히 패닉 상태에 계실 거고 또 우리 의원들이 뭐 당연히 그렇게 지금 힘들게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을 하고 그 지금 거대 여당 정부 또 거기다 좀 무도하게 그 이 일을 해나가는 이 정부를 제대로 통제하고 이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숙 혁신위가 그래서 출범을 했습니다. 혁신안에 대한 좀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계엄 탄핵 반대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헌 당규에 수록하자는 1호 혁신안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 계엄과 탄핵이 그 지금 지난 3년 사이에서 가장 큰 일이었고
그다음에 뭐 하나 더 큰 이벤트를 얘기한다면 뭐 결국은 총선 대패겠지요. 아, 대선. 예, 총선이요. 아, 예. 예, 그 총선의 대패 참패로 인해 가지고 의석수가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계엄도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 일을 회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해나가야 될지를 생각해내는 데는 좀 더 입체적인 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난 뭐 직전에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혁신위원장을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당장 그 대선을 놓고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대선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애초부터 뭐 한 6대4 이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었습니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거기 이제 그런 상황을 이미 알고 뭐 자주 쓰는 말이죠.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고민 끝에 맡게 됐는데 뭐 어떻게 이걸 좀 뒤집어 보려고 길을 썼던 거지. 그 과정에서 조금 뭐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그 전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당을 지금 계엄과 탄핵 상황까지 몰고 간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당이 이제 이 야당으로서 이제 행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얻어내는 거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부분이 윤희숙 혁신위원회 그리고 앞으로 이 당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당내에서는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네, 좀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희숙 위원장 어제 일가를 했는데 탄핵에 대해 사과가 필요 없다는 분들은 인적 쇄신 영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좀 이제 감정적인 충돌도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은. 근데 이제 탄핵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그 문제가 김용태 의원이 전 비대위원장이 네. 김용태 의원이 그 탄핵의 반대 당론을 무효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네. 뭐 어차피 나올 얘기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좀 그 이 지금 뭐 그 김용태 의원이나 그 윤희숙 의원의 사과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이 뭐 계엄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는 뭐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이제 그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계엄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 계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만 바로 이게 탄핵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당시 이재명 후보 혹은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대통령직을 헌납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이 질서 있게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탄핵을 조금 더 이 저기 구체적인 이 계엄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당장 그 이 계엄 난 지 10일 만에 하는 탄핵은 반대하는 게 좋다. 이런 의미에서 당론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탄핵 당론 당시에 당론을 무효하는 내용이거나 네. 그 당시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수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 다시 반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시지는 않는 거군요. 언젠가는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12월 3일 날 계엄이 되고 12월 14일 날 탄핵이 됐습니다. 근데 11일 만에 이루어진 탄핵에서 그 전 탄핵은 잘 아시다시피 그 탄핵 사유 중에 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서 북중노와 이렇게 대립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심지어 탄핵 사유에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네. 예,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탄핵 아니었었는데 그런 정도로 어설픈 탄핵안들이었고 그 12월 14일 결국 통과된 그 탄핵 소추안도 그 구체적으로 우리 당이나 뭐 저 당이나 혹은 제3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슨 조사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이 네. 신문기사 30장 정도 가지고 탄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핵하는 거는
우리가 대통령을 해임하는 거기 때문에 파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정당이라는 게 결국은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서두르다가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진행이 되기 전에 바로 이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래서 뭐 따라서 정권을 이재명과 그 야당에 헌납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건 좀 시간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 이게 당시 그 12월 14일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돌아가 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그 결정이 잘했냐 본다면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비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예. 그게 무슨 뭐 1월이든지 2월이든지 네. 이런 때 탄핵 소추가 됐다면은 뭐 더 이상 막아낼 수가 없겠지요. 대통령이 한 내용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뭐 계엄이라는 거는 또 엄청난 일 네.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당은 그 이 김영삼 대통령의 신민당, 민주당, 뭐 통일민주당이 이제 그 민정당과 합쳐지면서 민주주의성이 굉장히 강화되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뿌리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산업화의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판을 받는 공화당, 뭐 민정당 이런 그 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성을 더욱더 더 강화해 나가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는 정당인데 이 갑자기 계엄이라는 거 아주 반민주적인 그 행태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당의 혁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민주주의성을 강화시킨다는 부분들이 요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혁신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든다면은 지도 체제 중에서 어떤 효율성을 강조해 가지고 네. 그 이 대표만 뽑고 당 대표 단일 지도 체제. 단일 지도 체제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임명하는 형식으로 네. 그렇게 그 안을 만들어 놨던데 그게 이제 혁신안 2호죠. 예, 혁신안이었는데 그거는 뭐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과거에 그 어떤 독재 시스템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의 1인 그 이 통제력의 굉장한 강화를 만들어주는 건데 네. 물론 어려울 때는 비상 상황에서는 좀 효율성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조금은 장황하게 말씀드린 우리 당의 어떤 성격으로 볼 때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그 지금 혁신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완결된 안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좀 그 최고위원회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그 내부적인 논의가 아직도 계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회 체제를 버리고 이제 당대표 단일 지도 체제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런 효율성은 좋지만 그리고 지금 비상 상황이라서 효율성이 필요한 건 맞지만 네. 이게 당내 민주주의 면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 말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을 어떤 좀 그러나 과거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영남 위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이게 이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 당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위도 당내 반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러겠죠. 듯한데요. 근데 그래서 전당원 투표라는 방법을 좀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전당원 투표가 우리가 이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 네네 그러셨죠. 근데 이게 뭐 일부에서는 뭐 이 지도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전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전당원 투표까지 한 단위로 세트로 우리가 그 단일화 과정을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당원 투표를 거의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당의 어떤 민주성을 좀 이게 후보를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체가
어떤 민주주의적인 이 측면과 충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면에서 이제 그런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집어넣었었습니다. 사실은 교체하는 것 자체야. 뭐 어떤 분들은 교체 가지고도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미국의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이 TV 토론 한번 망쳤다 그래가지고 결국 압력을 해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기기 위해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집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뭐 분명한 전제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지요. 결과적으로 그 당원 투표의 결과는 다소 의외였습니까? 약간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저희들이 그 시작을 하게 된 것도 물론 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뭐 경선 과정부터 주장나게 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뭐 이 필요적이 저 충분 조건이 아닌데 이제 밖에 김문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저희들이 단일화를 추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실제 우리 당원들 80% 이상 거의 90% 가까운 당원들이 이 단일화를 이뤄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때는 뭐 그냥 단일화라고 얘기했지만 최종 경선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총리 간의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네네.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우리 의원들도 의원총회에서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64명이 모였는데 네. 60명이 그 이제 직권으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 맨데이트 저기 위임 내지는 임무를 주어 준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사실은 배임이라 할까요? 직무유기랄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저기 윤희숙 의원의 네. 혁신안에 그 부분도 우리 과거의 과오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물론 거기에는 저기 이전 경우와 달리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거부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도부의 당시 지도부의 단일화 추진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해서 집어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동의하기 발대 어렵습니다. 사건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의원님과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좀 더 광범위한 인적 쇄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 네, 예. 인적 쇄신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우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시안적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 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말 바꾸기를 하고 있어서 뭐 저는 안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저기 좀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지도자 자격이 있겠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이 단일화 단일화 과정 때문에 저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적을 했겠지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는 이미 거의 뭐 지는 상태가 다 계엄됐고 탄핵이 됐는데 그 탄핵도 조기 탄핵이라서 이게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거의 지는 게 분명한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하는 그 노력을 하고 또 그 노력도 이 당원과 당규 그리고 법의 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안 됐지요. 그런 거가 어떻게 이게 이 당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뭐 45명 이렇게 얘기하고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107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의원들이 이 무도한 여당 혹은 정부의 여러 가지 이 독재적인 행태에
저희들이 그 막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 내보내고 저 사람 내보내서 한 20-30명만 가지고 어떻게 그걸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무도한 여당과 정부의 행태들, 김민석 이 후보 이제 총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분들을 총리로 그냥 강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추경 과정에 있어서도 야당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우리 107명이 똘똘 뭉쳐서 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뭘 하겠자는지 이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놓는 건 어떻겠나. 지금 당장은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여당의 독주를 막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이 독려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나. 그래서 뭐 독려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게 반영이 돼야 되고 독려 우리가 이 여당에 대해서 이 견제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없다면은 그건 뭐 그때 가서 판단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임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대선 경선에 나왔던 인사들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대선 경선에 있었던 분들이 사실은 문제 있는 부분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김문수 선배 같은 경우는 뭐 단일화 있었고 단일화 부분이 있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그 뭐 2등으로 네. 된 분인데도 뭐 사실 선거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질 않았고 오히려 뭐 어떤 면에서는 선거에 뭐 좀 방해가 됐다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도부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지도부의 노력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나 잘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말이 안 되는 비판들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당에서 분명히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들인데 뭐 그런 분들이 나오겠다 그러면 그걸 뭐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 혹은 당원들 현재까지는 뭐 아직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현명하게 그 선택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예.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예. 있습니다. 오늘 아마 강선우 장관 후보자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으니까 정동영 후보자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뭐 명칭이 이 명칭을 바꾸는 거가 뭐 그 명칭이 지고지선한 건 아니니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어디서 뭐 얼핏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독일이 한번 네. 통일부의 명칭을 통일부에 해당되는 부서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네. 전 독일부에서 그러니까 이 양독관계부, 내독관계부 이렇게 네. 바뀌었는데 그게 상대 국가의 국가성을 완전히 인정한 바탕에서 바꾸가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뭐 통일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독일 서독은 동독의 국가성을 내 외부적인 완전한 국가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통일을 목표에서 지워버리고 모든 내부 문서에서 통일이라는 걸 없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통일부의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뭐 명칭이 바꾸는 게 진짜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통일부가 들어간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단지 통일부 내부의 어떤 이 문서라든지 표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가 다 들어가는 통일자가 들어가는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단지 북한에 영합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라면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혜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배지대학교 수석으로 동양학을 가르치는 조세린 교수입니다. 저는 미국인인데 국립국어관 장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33년째 가야금을 배우다가 올해부터 무형유산 이수자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가야금 아름다운 소리로 인간성 담아있는 전 목소리 비슷한 가야금의 매력 빠지고 끝까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부할수록 가야금의 매력 이해하게 되는데 앞에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좋은 소리 낼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의 소리의 뿌리는 아주 깊은데 뿌리를 잘 뻗어서 계속 아름다운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뿌리를 깨지면 다시 심을 수 없습니다. 저도 가야금 산조에 뿌리를 계속 불을 주고 아름다운 곳을 나올 때까지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국악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국악을 사랑합시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거제와 부산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강원과 영남에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는 차츰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겠는데요. 내일까지 울릉도 독도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 영동에 최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전주 29도, 대구 31도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져 낮 동안에는 체감온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쳤다가 모레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연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분위기 어떻습니까? 홍 대표님. 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해명을 좀 들어보고 판단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뭐 현재까지는 좀 그대로 밀고 간다 이런 원칙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전원 통과 목표. 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어제 진성준 의원 또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당내 또 뭐 한번 어쨌든 사실관계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소명이 되지 않거나 또는 국민들의 어떤 여론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의 면밀하게 아마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얘기는 원칙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뭐 무조건 다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 네. 뭐 원칙적으로라도 뭐 방송에 나와서나 인터뷰하거나 또 그러면은 기자들이 질문할 때 해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수 뭐 그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조금 당내에서도 좀 당 안팎에서 하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기는요. 그래서 일단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얼마큼 해명하고 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이후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예. 이 야당은 위축된 정치 입지를 좀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제 김민석 총리 당시 내정자 청문회 당시는 뭐 야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안 된 그런 평가가 컸죠. 물론 역대 총리 19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 속에서 정인 참고인 한 명 없이 그렇게 또 청문회를 이틀간 개최한 그것도 헌정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18명의 장관 내정자를 갖다 인사청문한 슈퍼위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검조에 또 뭐 이 장관 청문회 이게 지금 정인 내지 참고인으로 지금 현재 여야 간에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 주최하는 상임위에서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인 채택이나 참고인 된 사람이 2사람밖에 없을 정도예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절대 권력이 이게 절제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본인은 대체적으로 지금 한 달 반 동안에 인사라든지 외교 안보라든지 또 내치 이런 것도 국민 통합 고려하고 또 상당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또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인사에서도 상당히 국민들의 좀 그래도 후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를 들면 이 사람들 갖다 국민들 앞에 이거는 청문회라는 이 인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그 당사자에게 묻고 또 당사자는 답하는 그런 제도예요 이게. 그러려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성정으로 어떤 또 삶을 살았는지 그 족적을 갖다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부처의 그런 전문 역량이나 능력 이런 걸 다 국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뭐 청문회가 되려면은 청문위원들이 제출 요구하는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해줘야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표절 갑질의 그런 뭐 대표적인 뭐 두 인사의 지금 현재 문제도 있지만은 뭐 대다수의 지금 현재 청문위원들이 이것도 상당히 민주당의 고단수 이제 정치 전략입니다. 네. 이게 한두 사람 띄엄띄엄 이렇게 청문회를 하면은 낙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이제 이번 주에 18명 몰아가지고 해버리면 웬만한 사람은 다 묻혀가요. 이 증인 참고인 없는 청문회, 이 정말 청문회에 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요?
그건 뭐 저는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 총리 청문회 같은 경우 물론 뭐 민주당이 당연히 여당은 늘 증인 채택에 소극적인 건 뭐 역대 일관된 행태였어요. 여당 측은. 네, 여야 책임을 차치하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에 당시 위원장하고 간사들이 주로 협의를 하는데 네. 조금 서투른 면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합의가 되는 들을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합의가 된 거는. 근데 합의된 거를 놔두고 추가 논의하다가 나머지가 안 되니까 기합의된 것까지 다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가족 문제, 가족이라든지 또 이런 경우는 뭐 좀 서로 처음부터 얘기하지 말고 관련된 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을 불러서 들어보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야가 각각의 어떤 동일한 사안을 놓고 각각의 필요한 증인을 부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무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야당은 지나치게 무리한 공세를 해서도 안 되고 여당도 최소한 이것은 국민의 대표가 야당 의원도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묻고 싶은 내용을 증인을 통해서 묻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 가운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관심입니다. 보좌진 갑질록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성태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참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조무부처 장관으로서 아동 청소년, 예? 가정 또 일가정의 양립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러니까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이 많은 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의 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납득이 가는 정도의 삶을 살고 또 자신이 어떤 뭐 공직을 했고 어떤 또 위치에 있었던 간에 그 평판이라는 게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는 사람들을 해줘야 돼요. 사실상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저는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 네. 뭐 저 지역 강서에서 저는 어리였고 자기는 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지역의 행사에서 자주 보고 그러니까 늘 뭐 야당 인사인 저에게도 인사도 잘하고 상당히 맑게 뭐 맑은 표정이고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그렇게 대하고 참 여성이면서도 상당히 유하게 이렇게 민주당 칼라답지 않게 참 잘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칼라답지 않게. 갑자기 이 보좌진 장관 되니까 이 생각지도 않은 이런 부분은 본인이 그 전직 보좌진 두 사람을 갖다 고발 조치한다 그러고 나는 갑질한 적 없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보좌진 세계에서는 예? 특히 자기가 모시고 있던 사람이 장관 됐는데 얼마나 그 언실에 그만두고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축하해주고 또 보좌진들끼리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자기 신분 다 노출되면서 인사청문회 정인으로 채택되면 가서 진술을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벌써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맺힌 게 많겠어요. 오늘은 이제 기사를 또 보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의 우려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언실에 이분들이 또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강선우 의원이 그 친구 내가 데리고 있어 봤는데 형편없어 그런 사람 채용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또 지금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복합적인 건데 저는 강선우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 자신이 이번에 꼭 여가부 장관을 안 하더라도 이번에 문제된 그런 보좌진들의 그런 문제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 영역의 그런 부분도 한번 되돌아보고 다음 후반기에 또 장관을 해도 되니까 그 사이에 좀 자신의 어떤 그런 인사 결정에 의해서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 그런 보좌진이 있다 그러면은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 격려해주는 그런 성찰의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 후보자 일단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사실관계 아니라고 그러고 도리어 이제 해당 두 보좌진들하고 어떤 사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좀 과장되고
조금 그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얘기는 따져보고 뭐 만약의 경우 필요하면 뭐 법적 검토도 하겠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다 지금 당장 뭐 법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참 이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보좌진들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뭐 유명한 얘기가 뭐 수행기사가 저 마포대교에서 중간에 서가지고 그 마포대교에서 그 뭐야 자동차 키 그 강으로 던져버리고 갔다는 얘기도 유명한 일화가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게 좀 잘못돼 있어요. 원래 그 보좌진들 신분 보장 문제 물론 그 과거에 비해서 제도 개선 많이 이루어졌긴 했지만 보좌진은 기본적으로 국회 사무처 소속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개인이 채용한 개인 직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떤 그 채용 또 해고 뭐 이런 그 어떤 뭐 인사상의 모든 관리를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이번 기회에 국회 사무처의 어떤 규정을 좀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물론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쓰는 보좌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인사상의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가지고 엄격하게 해야 될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여간 그 강선우 의원이 성품을 봤을 때 저도 잘 아는데 글쎄요 하여간 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어요.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또 하고 해명을 하니까 저는 오늘 청문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잘 국민들이 어떤 보고 있는 시선들을 의식해서 본인이 잘 설명을 해야 이 청문회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가 열리는데 혹시 관심 있는 쟁점이 있으신가요? 뭐 저는 뭐 전재수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지난 대선 공약으로서 해수부를 부산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부산에 이제 유일한 지금 현재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전재수 의원이에요. 뭐 이 사람에게 이제 장관 내정을 맡기고 뭐 제가 잘 알지만은 이런 분 상당히 뭐 자기 이미지 관리도 잘했고 지금 현재 부산에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구도 있고 부산에 살면서 뭐 대전 서울 소재의 어떤 그런 기업에서 일부 급여를 수령한 부분은 뭐 거의야 자문이야 고문 뭐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이 있든 간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매일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은 뭐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나이스하게 수용해 주는 그런 모습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고 다만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본인이 뭐 이 대체근무 군병력 대체근무도 이거 상당히 부실하게 이 많은 의혹이 유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과거에 좀 뭐 괜찮은 집 뭐 또 좀 뭐 있는 집 자식들 치고 옛날에 뭐 군대생활 군에 가서 군복무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희한하게 이게 정치인이나 장관 내정자들 이렇게 청문회 보면 그런 사실이 다 드러나요. 네.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이게 군복무 면제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대출 지금 현재 이 규제, 요거 이제 주담대 이 대출 규제가 초고 강경 이제 규제지 않습니까? 그 규제 발표 바로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대비를 한 그런 의혹. 이거는 뭐 그런 정책을 갖다가 그렇게 상당히 전격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금감원에서 그 내부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나. 뭐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 그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소명과 해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홍 대표님은 좀 어떠세요? 그 배경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그 금감원에서 금융위에서 그 전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정보를 또 현직 장관도 아니고요. 국무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 참석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전에 알았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당시 분위기가 아마 이런 뭔가 규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는
시장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곧 정부에서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뭐 사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 아닌가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게 낙마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문 연구요원제도 이 군복무 대체하는 거는 뭐 저도 그때 동시대 그런 제도들 많이 봤기 때문에 부실한 것도 있고 또 근데 비교적 제가 보기에는 배경훈 그 후보자가 저 크게 벗어나는 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그 대학 저 박사과정 밟을 기간 동안은 제외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전문연구원 제도를 계속 근무를 했었고 다만 이제 마지막에 몇 개월이 아마 폐업한 기업에서 있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아마 조금 이제 약간의 융통성을 봐준 것 같아요. 해당 기관에서. 예를 들면 1년 이상 남은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그럼 또 다른 직장을 찾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또 그럼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제도 자체가 특히 이제 과학기술 쪽에 연구요원에 대한 혜택을 준 거거든요. 그게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좀 더 과학기술 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융통성은 당시 교육부하고 국방부가 협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사례 찾으면 좀 꽤 나올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그 제도에 맞게 충실하게 일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전재수 장관이나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는 일부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야당에서도 특별하게 이 배경훈 장관 포함해서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타겟팅을 오늘은 강선우 후보자한테 한 것 같고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낙마 사유까지는 야당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당이 집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16일에 있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 청문회도 관심인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뭐 1기 이 정부의 장관들 대표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표절하고 이제 갑질 뭐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진숙 지금 이제 교육부총리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다른 부처도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진짜 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또 사회보충의 그 지위라는 것은 그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고 수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준숙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번이 이제 충남대 교수 임용도 아주 뭐 좀 젊은 나이에 교수 임용이 된 분이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번에 참 이미지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활동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또 뭐 주장하는 내용들이 보면 좀 황당해요. 어떻게 서울대 같은 대학을 갖다가 10개를 만들겠다. 아무리 이제 뭐 지방대학 그런 차별과 또 균형성 뭐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이 내건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그건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 국립대가 어떻게 지금 부실해졌는지 그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함부로 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걱정되고 우려스럽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논문을 갖다 본인이 뭐 여러 논문이 있는데 특히 충남대 재직하면서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가 국립대입니다. 예. 자신의 또 제자 논문을 갖다 지도한 그런 교수가 그 자기 논문에 제자 논문에 그런 내용을 갖다 76% 이렇게 이상의 그런 실질적으로 거기 갖다 뭐 다 베낀 내용을 가지고 심지어 제자가 논문 그 내용이 5기로 이렇게 정리된 그것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지 그대로 다시 자기 논문에 그냥 그대로 표절이 돼 있다면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 가서 앞으로 이제 각 대학이 어떻게 이 논문 표절에 대해서 논문 심사의 엄격성을 통해서 대학의 어떤 그런 명예나 또 대학의 어떤 그런 판단의 중요성을 학문의 중요성 가치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같이 인정하고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청문회 하나마나 본인이 일찌감치 판단해 주는 게 좋아요.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일종의 같은 여러 가지 그 도덕적 하자나 법적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처 장관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문제가 있거나 맞아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무슨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의료와 관련 의료나 이런 거에 아니면 뭐 또 국민연금을 안 내 뭐 이렇게 누락했거나 뭐 이런 등등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관련 부처와 관련된 도덕적 논란이나 법적 논란이 생기면 가중 처벌되는 거죠. 그 청문회에서 어떻게 이제 뭐 지금 이제 야당의 주장이나 언론의 논조도 어떻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표절을 더하고 뭐 교육법을 어기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뭐 이것도 내가 다 쓴 거다, 제자가 쓴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이것도 좀 논란거리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제대로 된 해명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야말로 저는 교육계 학계가 자체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 그 표절의 정도가 어떤지, 뭐 예를 들면 좀 공정한 뭔가를 해서 국회 차원에서 저는 청문회 전이라도 국회 같은 데서 이런 경우에 좀 더 논문 표절과 관련된 윤리심위원회 같은 경우를 좀 구성을 빨리 해서 제3자 기관에서 의뢰를 해본다든지 해서 이게 사실인지 논문 표절의 정도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정도를 좀 검토해서 청문회에 보고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좀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사실은 논문 표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걸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정도다 이렇게 뭐 아마 분석기기에 돌려봐가지고 복사율이 얼마 몇 프로다 지금 이거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 이거 내가 원래부터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또 전혀 다른 논란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문회 제도가 사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미국 자꾸 이제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 중에 뭐 여야가 바뀔 때마다 미국식 청문회 제도 하는데요. 미국식 청문회 제도 하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대 국회 장관 후보자의 90%는 아예 비공개를 통과 못합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청문회 기간이 우리는 보통 이제 국회에 보내고 나서 한 2주 내지 3주 안에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 하면 되는데 미국은 보통 한 3개월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없으면 한 1개월이 끝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대로 해명이 안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 청문회에서 해명이 안 되면 청문회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미국 청문회 제도가 비공개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FBI하고 우리 국세청 같은 기관 그다음에 FBI가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요. 고등학교 때 평판까지 줘요. 미국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물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마약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약물이나 마약을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평판 조회까지 중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검증이 아주 강화돼 있군요. 엄청나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됐다는 거는요. 비공개 매뉴얼에 따라서 통과가 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되게 통과가 못해요. 우리나라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유명한 게 옛날에 클린턴 정부 때 가정부 게이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리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그때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등 한 30명이 멕시칸에서 한 불법 이민자들을 가정부로 해가지고 쓴 것 때문에 미국 노동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 홍익표 대표님 말씀대로 저는 어떤 나름 민주당 내에서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입장을 가지고 하면은 이 절대 권력 지금 국회 특히 입법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내정한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청문회가 원만히 끝나지 않고 뭐 여야 합의에 의한 뭐 동의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저걸 뭐 국회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는 아무 부담 없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다 지켜보는 것은 절대 권력입니다. 이 절대 권력이 절제된 사람으로 쓰지 않으면요. 그것처럼 국정 운영이 위험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내정자 같은 경우는 문제는요. 제자들하고의 그 신뢰가 엄청난 이제 불신으로 남을 겁니다. 이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요약해가지고 자신은 이제 제1저자로 이렇게 등재하고 그 제자는
그 제자는 자기 그 논문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어가 했겠습니까? 그런 제자는 이 교신 저자로 올리거나 아예 누락시켜버린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이 쪼개가지고 두 차례 이제 논문을 또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 실자를 갖다 높이는 그것뿐만 또 아니잖아요. 자녀 이거는 물론 자신이 그때는 법을 잘 몰랐다 그러지만은 자신의 그 자녀 중학교 졸업 전에 부모 동행 없이는 조기 유학을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법을 그 위반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의혹을 충분히 얘기해 주셨는데 하실 말씀이 잠깐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는 이제 저는 뭐 초중등 교육법 위반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게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뒀던 것 같아요. 언니가 가니까 이제 같이 보냈는데 그분은 신중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뭐 저는 뭐 죄송하다고 하고 낙마 정도까지는 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이 표절과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그 내용을 좀 파악해봐야겠지만 이 인문사회 쪽하고 다르게 과학기술 쪽에서는 교신 저작, 즉 실제로 글을 쓰지 않다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논문에 대한 그게 주 저자를 평가하는데 좀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게 계속적으로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학계에서 약간 투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진수 후보자 한 명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중복 게재, 부풀리기, 실적 부풀리기 또 우리가 흔히 저도 뭐 연구소에 있고 그 학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흔히 말타기라고 그래요. 말타기라고 뭐냐면 뭐 연구 프로젝트 매니저나 본인이 그 저자인데 실제로 본인은 약간만 하고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공동저자들이 뭐 조교까지는 아닌데 이제 공동저자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흔히 말타기라고는 나오고 하는데 이런 관행들이 뭐 나쁜 관행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저는 글쎄 하여간 이진수 후보자가 오늘 내일이죠. 이제 있을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6일이요. 좀 설명을 좀 16일이죠. 16일 잘 좀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검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 걸러지나. 제가 아까 그래서요. 청문회 제도를 내실화 하려면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건 저는 절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가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문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 여당 되면 망신 주기 그래서 비공개로 하자 이랬다가 또 야당 되면 바뀌고 이게 반복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비공개로 했을 때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민적 도덕적 눈높이를 낮추자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훨씬 더 엄격해야 돼요. 거기서는 이 기준에 몇 가지 아주 원칙을 해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아예 여기서 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저는 국회의장 주관으로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어떤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정권에 바뀌거나 여야를 넘어서서 청문회 제도가 미국 수준의 높은 수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금요일에 남아있던 문체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 마무리됐습니다. 총평을 해주시면요. 이 김성태 대표님 먼저 할까요? 그 18명의 장관 내정자 중에서 이제 좀 눈에 확 띄는 게 9명의 지금 현재 현역위원을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상당히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강해요. 그러니까 장관은 8명?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정치적 그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의원들을 갖다 전진 배치함으로써 네. 청문회도 뭐 현역 불패 또 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뭐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니까 낙마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청문 준비가 됐는지 그거는 이제 오늘부터 지켜보면 이제 될 일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제 물론 헌법상에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장관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40% 이상이 지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정권 차원에서 이제 입법 권력까지도 이제 통치 범위 안에 사유화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또 나름 전임 정권의 또 장관들도 또 일부는 유임하고 네. 송민영 뭐 장관뿐만 아니라 시약처장, 오유경 처장 같은 경우도 네. 뭐 차관급이지만은 물론 유임한 이런 사례도 있어서 국정에 어떻게 보면은 연속성을 또 유지하면서 역량과 능력을 또 중히 여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차관급 또 여기에서는 대장동 변호인 같은 경우를 지금 법제처장으로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확실히 또 자신이 챙길 사람들은 또 챙기는 그런 뭐 인사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통합을 또 위해서 고민한 그런 뭐 인사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점수로 치면은 한 65점 정도. 너무 빡하시네. 몇 점 만점에? 65점 정도는 되는 100점 만점에 65점. 예. 그렇게 야당이 65점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현역 의원 입각 문제도 좀 얘기를 했는데 네. 홍익표 대표님. 크게 보면 세 그룹인 것 같아요. 정치인 그룹, 기업인, 관료. 이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섞었습니다. 네. 그 외교안보 쪽은 관료와 정치인을 주로 섞었고 경제 쪽은 주로 관료와 그 기업인 출신을 좀 섞어서 조합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실력과 전문성을 따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인데 이 균형이라는 게 예를 들면 너무 관료 중심으로 가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이제 그 뭐 비관료들로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료는 굉장히 현실에서 잘 아는데 관료 중심으로 가면은 뭔가 혁신적이거나 개혁적인 게 나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밸런스 균형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과 혁신을 좀 조합하는 그런 그 인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굳이 더 얘기한다면 일부 그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안정감 있는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당초 이재명 대통령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잖아요. 뭐 특히 보수 쪽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층에서는 뭐 이 뭐 인사를 어떻게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했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뭐 할 만한 사람 그래도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업계 또는 그쪽 계열에서 이 사람은 무난 뭐 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 기업인, 관료 등에서 발탁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관료 중에서도 구윤철 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관료사에서도 비교적 평가가 좋아요. 인성도 좋고 전문성도 있는 사람이고 고향도 또 TK입니다. 그분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 했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뭐 몇몇 이제 지금 법적 도덕성 논란 때문에 이게 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그 뭐 아주 그 뭐 평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반대층조차도 할 만한 사람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홍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인철 지금 현재 기재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 뭐 이런 분 참 발탁은 정말 잘했다고 봐야죠. 또 지역별 안배도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은 기재부 내에서도 뭐 닮고 싶은 상사 거기에 뽑힐 정도로 참 평판이 좋아요. 제가 또 야당 또 원내대표를 하면서도 네. 이래 보면은 늘 뭐 야당 정치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그러니까 또 뭐 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입장은 집권당 당정 관계를 통해서 야당이 무시당하고 또 뭐 폐마당하고 뭐 예산에서의 엄청난 차별화를 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사람은 대단히 저는 합리적인 인사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발탁했다고 봐요. 또 그 정치권에서도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좋은 성품이고 정말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고 그 부산 같은 데서도 또 살아남은 그런 뭐 저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 높게 합니다. 이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 예. 좀 해보겠습니다. 1호 혁신안, 그 계엄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헌 당규에 수록하자는 혁신안. 예.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그나마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혁신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1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오판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전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당헌 당규 앞으로 개정해서 당헌 전문에까지 이걸 올리자. 이런 정도로 각오를 내비친 것은 저는 상당히 그 뭐 높은 뭐 판단을 해주고 싶어요. 일부 반발이 나오니까 탄핵 사과 필요 없다는 분들은 인적 쇄신 영순이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얘기를 저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지금 헌법과 법률 이 사법 체계에서 정말 영장 뭐 발부가 불법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든지 또 검찰의 수사가 공수처 수사가 정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그런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강제로 여론 재판에 인민 재판식으로 이렇게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다면은 야당으로서 또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이 당연히 정치적으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헌재 파면 결정이라는 게 헌법적 판단이 있은 것이고 또 그에 인해서 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국민 뜻을 또 우리는 냉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윤희숙 이 핵심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고 또 사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했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한마디로 인적 청산의 영순이다. 그건 지극히 저는 정상적인 말이라고 봐요. 윤희숙 위원장 인적 쇄신 범위와 대상을 설명하면서 8가지 사건 지목했습니다. 예. 보셨을 텐데 예. 보면은 인물들이 다 떠오른다는데 다 아실 수 있는 상황들이죠? 네, 뭐 대략 특정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요. 근데 이제 과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 이걸 해낼 수 있는 그 정치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실제 이거 인적 청산 얘기했다가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그만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서원석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했을 때 처음에 윤희숙 위원장도 인적 혁신은 아니라고 또 본인을 얘기를 했거든요. 좀 아직은 좀 본인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 첫날 분명히 할 때는 인적 혁신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 정치권에서 약간 좀 비아냥거린다 조롱조가 나왔던 게 백서위원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네. 말이에요. 결국은 대선 평가한다면 백서위원장 아니지 무슨 혁신위원장이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한 얘기는 뭐 저는 대체로 뭐 필요한 부분이고 방향은 잘 잡고 있는데 결국은 관철시킬 수 있고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 이런 혁신을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제 뭐 혁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금방 저 7월 말 이제 본격적으로 전대가 다음 대표 전대가 확정되면 모든 그 관심은 전당대회로 가지 혁신으로 안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 혁신위원회에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그 보관으로 전당원 투표라는 방식을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자꾸 이제 돌파구를 찾는데 전당원 투표로 가는 것조차도 비대위의 권한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결국 뭐냐면 비대위가 전당원 투표로 가겠다고 할 때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원내대표 될 때 그 친윤 당권파의 도움을 받고 됐잖아요. 근데 친윤 당권파를 쳐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직접 쳐내는 것보단 당원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정치력이고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그것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전당원 투표로 갈 때는 그런 의지를 혁신위원장과 같이 의지를 갖는 건데 현재로 제가 보기에는 송원석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의 생각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일단 백서를 만들면서 잘잘못이 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상식적이지 못한 이야기죠. 예? 지금 뭐 이 마당에서 지금 이제 뭐 이런 잘잘못을 따리는 그런 백서를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 이건 시간 끌기용 그런 어떤 입장 그 이상 이하도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요 앞에 사실상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 5대 개혁안 정도만 우리 당이 특히 이제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원내에서 이걸 수용만 해도 저는 상당한 그래도 진전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시키고 또 예? 후보 교체 그 진상 조사를 위해서 예? 그 당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또 단죄하겠다는 네. 그런 의지 뭐 이런 걸 거의 다 담아냈거든요. 문제는 이때 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갖다 용두사미로 만들어 버리고. 대려 송원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그런 내용까지 담아가지고 핵심위에서 녹여내겠다. 그런데 핵심위를 녹여내겠다 그러는 그 핵심위를 갖다가 정권을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4선 의원이고 몇 번의 대선 경험까지 있는 사람인데도 오직하면 또 중간에 하차를 해버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서울구치소의 재구속이 이루어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상 뭐 살아있는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하고의 관계를 뭐 정리하는 그런 부관 참시는 하면서도 살아있는 당에 여전히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실세들에게 되는 어떤 청산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 방침이거든요. 이게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희숙 위원장의 8가지 뭐 핵심이 있는 사람들 이것도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건데 책임을 묻는 거하고 사과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가는 윤희숙 위원장의 그러니까 인적 쇄신의 어떤 그런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볼 때 이걸 전당원 투표로 가지고 이걸 내용을 좀 자신의 핵심을 갖다 이걸 갖다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한마디로 안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도 핵심위원장이 전당원들에게 이 핵심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고치는 그 내용을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그 권한이 핵심위원장은 없어요. 비대위원장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미 비대위원장이 그걸 수용을 하지 않으니 뭐.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 위원장과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접점을 보면 네. 사과하고 반성하면 거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희숙 위원장의 그 워딩을 보면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과와 반성을 반대하면 인적 쇄신을 하겠다. 이런 인적 쇄신 대상이다. 이제 인적 쇄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면 워딩을 보면 이거를 반대? 그럼 그런 사람이 인적 쇄신 영순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적 쇄신 이거를 반성하고 인적 쇄신을 하자가 아니라 제가 보는 그 해석은 그렇습니다. 8가지 사건을 얘기한 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데 이 사건의 저는 인적 쇄신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고 이거를 반대하면 인적 쇄신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지금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 윤희숙 위원장, 그 혁신위원장과 네. 성원석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성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 불거지는 것보다는 본인은 적당히 관리하고 원내대표로 돌아가고 전대 끝나고 나서 다음 당 대표가 인적 쇄신을 하든 쇄신을 하든 그 다음 당 대표가 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저리거 이정우와 김혜성, 한국 빅리거의 맞대결이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3일 연속 이어지면서 또 메이저리그에 관심 있는 팬들, 특히 이제 뭐 이정우, 김혜성 선수에 관심 있는 팬들은 정말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토요일 이제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시작했는데 정말 슈퍼 코리안 데이라는 게 맞을 정도로 두 선수의 활약이 토요일부터 정말 빛났어요. 뭐 잘 보셨겠지만 이루수 김혜성 선수가 LA 다저스의 선수로 출발을 했는데 수비부터 일단 내가 왜 골든글러브를 한국에서 바꾼 선수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3회 이정우 앞으로 딱 중전 안타를 치고 나가서 도루까지 딱 하고 도루한 다음에 오타니 선수가 홈런을 딱 쳐주니까 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홈런이 하필이면 그 맥코이만으로 넘어가는 그 스플래시 히트라고 하죠. 그 바다에 빠지는 그 네. 홈런을 딱 치고 나니까 정말 그림 자체가 김혜성 선수가 나가고 이정우 선수가 공을 잡아 던지고 그 다음 타석에서 오타니가 치고 김혜성 선수 들어오고 정말 우리가 꿈에 그렸던 장면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정우 선수가 반격에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싹쓸이 3루타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또 딱 안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이렇게 완벽한 그림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코리안 대회라는 게 맞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날 경기에서는 나란히 3안타를 쳤는데 이정우 선수의 팀이 승리를 거뒀어요. 8대7.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케네디 스코어라고 해서 가장 야구에서 재밌는 스코어라고 하는데 딱 그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경기를 보고 나서 이제 좀 여운이 좀 가라앉을만 한데 어제 일요일 경기에서는 7연패에 빠졌던 LA 다저스를 김혜성 선수가 결승 적시타로 구해냅니다. 6회에 1대0을 앞선 상황이었는데 1-2루 상황에서 딱 적시타를 터뜨렸어요. 따라서 2대0이 된 상황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한 점을 추격해서 2대1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결국 김혜성 선수가 팀의 7연패를 끊는 적시타를 이제 이끌어낸 게 됐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오타니 선수가 이번엔 투수로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삼진 4개를 잡으면서 3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보고 싶은 장면들, 이도리 오타니가 전날은 홈런 치고 그 다음 날은 마운드를 지키는 이런 장면도 보게 됐고요. 오늘 새벽에 3차전 사실 이정우 선수가 7번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 반면에 김혜성 선수가 출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일 연속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7회 극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혜성 선수가 대타로 다시 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비록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2대2로 비긴 상황에서 연장전을 맞았고 연장 11회에 석점을 뽑은 LA 다저스가 승리를 거두고 7연패 탈출하면서 2연승을 거둡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김혜성 선수가 있어서 로버트 감독 아무래도 김혜성 선수 지금 뭐 이렇게 필요할 때만 쓰고 있는데 계속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시즌 2호 홈런을 터뜨린 김하성, 바로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어요. 이거 부상인가요?
네, 부상 뭐 그 심각한 부상은 아닌데 부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4회 초 이제 1사 주자 한 명 있는 상황에서 홈런을 쳤는데 이제 보통 그 펜웨이 파크에 있는 그 높은 벽을 우리가 이제 그린 몬스터라고 합니다. 거의 11.3m라고 하는데 보통 느끼기에는 12m 이상으로 느껴진다고 해요. 근데 거기 딱 넘는 홈런을 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뭐 시즌 첫 홈런부터 이렇게 큰 홈런이야. 그래서 김하성 선수의 기대를 잔뜩 갖게 됐는데 다음 날 갑자기 결장을 해요. 근데 그게 아마 약간 지난번 3루로 주루하다가 다쳤던 종아리 때문이 아니었냐 싶었었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 오늘 새벽은 본인이 파울 타구를 쳐서 계속 본인이 맞는 이상한 부분이 계속 겹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왼발에 맞고 왼 발등에 맞고 그러다가 다시 허벅지에 맞고 그래서 수비할 때 교체됐는데 김혜성 선수가 부상하면 팀이 꼭 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4대1로 져서 팀도 패배하고 김하성 선수가 부상에서 출전은 했는데 묘한 부상 뭐 심각하지는 않다고 전해지고는 있어요. 그렇다 보면 뭔가 그래도 몸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외파죠. 이현중과 여준석이 농구 한일전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대표팀을 맡고 있는 안준호 감독을 명언지적이라고 합니다. 네. 흔히 사자성어를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쓰는 감독인데 이번에는 그 경기를 앞두고 굶주린 늑대처럼 싸워라 이런 이제 그 작전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귀하 선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큰 선수가 우리 흔히 뭐 이제 센터라고 하는 센터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부상 중이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 해외파 이현중, 여준석 선수 역시 이름값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이현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잡아도 3점슛을 던질 수 있는 특히 2차전의 그런 모습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공을 잡으면 일단 상대 수비를 확 해집고 들어가고 또 결정적인 땐 리바운드 같이 해주고 그리고 전반전에만 어제 19점 그리고 리바운드 10개를 잡았어요. 이렇게 이 선수가 달려가니까 또 여준석 선수 모처럼 3년 만에 대표팀에 들어와서 또 만만치 않은 활약을 펼쳐줍니다. 공을 잡으면 정말 순식간에 상대 골대 앞에 들어가서 상대 앞에 어떤 선수가 있어도 뭐 레이업을 하든 덩크를 시도하든 정말 과감한 농구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굶주린 늑대처럼 싸운다는 게 뭔가 사실 그 남자 농구가 조금 부진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송교창이나 이렇게 그 빅맨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부상 중이어가지고 남자 농구 잘 될까? 이제 아시안컵 8월달에 사우디에서 벌어지는데 많은 팬들이 걱정하셨는데. 뭐 1차전 91대 77 그리고 어제 84대 69 뭐 라이벌 일본을 두 번 연속 물리치게 됐습니다. 물론 평가전이기 때문에 실전하고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이 선수들이 충전했을 자신감 그리고 뭔가 손발이 맞아가는 느낌 한국 남자농구 다시 한번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골프 소식도 알아볼까요? 한국 선수 활약으로 관심을 모은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결과 전해주시죠. 네. 사실 그 섬소녀라고 하는 그 이소미 선수의 우승을 기대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2라운드에 선두로 나섰고 3라운드에서 공동 3위, 한타차 공동 3위였기 때문에 이 선수 좀 가능성 있지 않아? 그래서 생애 첫 우승을 지켜보는 거 아니야? 그러다 그렇게 지켜보시다가 결론은 한국계 호주 선수인 그레이스 킴이 우승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선수 우승도 극졌습니다. 사실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홀에서 이글을 잡아서 연장전을 끌고 갔고요. 연장전에서 연장 첫 홀에서 좀 아쉬운 샷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날카로운 정말 뭐랄까요? 천금 같은 버디샷을 잡아서 다시 연장 2차전을 몰고 갔고 연장 2차전에서 다시 한번 이글을 잡아서 우승을 하는 그런 뭐 정말 경기를 보여줬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선수들이 톱10 안에 아직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3위를 달렸던 이소미 선수가 최혜진 선수와 함께 공동 14위까지 밀려서 조금 아쉬움은 남았고 우리 선수들의 우승을 기대하셨던 팬들은 다음 대회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 다이아몬드 리그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한 우상혁이 귀국했죠? 네. 그 육상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2번 연속 우승을 했어요. 뭐 경기 보신 분들 2m 34를 넘어서 모나코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기록이면 올 시즌 그 개인 최고 기록이자 세계 공동 1위의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9월에 열리는데 우리 흔히 뭐 그 통과하는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기준 기록을 뭐 1cm 넘었기 때문에 뭐 출전권도 확보했고 많은 팬들이 지난 파리 올림픽 아쉬워하시잖아요. 근데 우상혁 선수 올해 출전한 7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면서 이번 9월에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LA 올림픽에선 다시 한번 메달을 도전하겠다고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서 이 선수 계속 지켜보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또 한국 높이뛰기에서 또 우리 육상에서 새로운 기록을 보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의 성장 속도는 좀 어때요? 지금 상당히 예전 같았으면은 들쭉날쭉 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2월달에 그 체코 대회에서 2m 32를 넘었는데 1cm 높여오면서 지난 7월 로마 대회 때 32 그리고 이번 모나코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2m 34 이 정도라면 개인 최고기록은 36 넘고 한번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 도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자 탁구에 떠오르는 복식 콤비 임종훈과 안재현이 세계 랭킹 1위인 르브랑 형제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임종훈과 안재현은 세계 랭킹 5위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회부터 이상하게 강한 자신감을 얻었는데 이번 미국에서 열린 월드 테니스 테이블 미국 스매시 대회에서 다시 결승에서 만났거든요. 3대1로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주 전에도 이겼기 때문에 다시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 르브랑 형제 만만치 않은 프랑스의 만만치 않은 상대거든요. 그래서 임종훈 안재현이 다시 한번 금메달을 따냈고 또 임종훈은 신유빈과 함께 혼합복식에서도 준우승을 따냈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 남자 대표 선수 임종훈, 여자 대표 선수 신유빈이란 구도가 만들어지고 또 혼성에서 새로운 기록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두 선수가 개인전에서도 조금 성적을 내줬으면 하는데 아직은 세계의 벽이 너무 높다고 할까요? 특히 중국 선수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은 있는데 어쨌든 남자 복식, 혼합 복식에서 당분간 우리 선수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정격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행에는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